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보편적인 구성적 힘의 긍정성 지대로 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혹은 어떻게 차이의 철학을 하나의 보편적인 철학으로서 위치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성이라는 사유로서 이념 혹은 뭐 이렇게 사용되는 이념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 차이 철학의 보편적인 힘을 위해서 그 현상이나 사태들을 통일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쓰든 안 쓰든 이런 식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이 개념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차이 개념 하나의 이념이 되어야 됩니다. 차이의 이념은 차이의 철학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최고의 적을 차이 철학 핵심부에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적병들로 가득 찬 목마를 차이의 사유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특히 실천의 영역에서 활동의 원리가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실천의 영역이 아니면 세상에는 오직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아, 똑같은 두 장의 나뭇잎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차이의 철학을 어떤 구성적인 것으로서 세상을 보는 사유의 방식으로, 활동의 방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서술이 아니고 실천적인 언명이 되거든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정언명령 비슷하게 됩니다. 그 칸트식의 정언명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령 그래서 이제 개념의 실제성을 제공하는 헤겔의 이념이 그렇고, 가설적인 것을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여 정언명령을 산출한 칸트의 실천 이성이 보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이 선험적 가상으로서 이 주체와 나와 이 세계와 신 이런 걸 설정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수의성 비판에서 증명을 하지요. 이제까지 존재하던 세 가지 증명 방법들이 다 이렇게 허물을 켰다. 그래서 자연신학적 방법, 우주론적 방법, 존재론적 방법, 이 세 가지가 신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다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이성이 선험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이성 비판 갔을 때는, 근데 이 개념이 없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요청에 의해서 도입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요청으로, 이 공준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 동일자의 그 원리로서 가동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념의 충실성,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 모상들이여 이념에 충실하라. 반대길로 가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걸 요구하는 플라톤의 윤리학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하는 모든에 맞는 건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실천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동일자가 된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말한 식의 이념 개념은 어떤 식으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이의 철학에서는. 그렇게 되는 순간 철학적 자살이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필요는 한데 그대로 쓸 수 없으면 놈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놈들을 칠 수 있는 무기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의 철학을 이념화할 수 있는 차이의 개념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차이의 이념을 통해서 차이의 철학을 이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 질문은 이제 변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조금 진전시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하는 강의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했던 얘기기는 합니다만, 차이의 철학이 건명하는 몇 가지 근본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이의 일차성이죠. 세상에는 오직 차이만이 있다. 바꿔 말하면 변화와 생성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차이의 체가 있는 겁니다. 이 변화와 생성,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차이들의 근저에 있는 것은 차이다. 즉 차이를 만드는 것은 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레즈는 이렇게 씁니다.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그것을 조건 짓는 어떤 비동등이 자리한다. 모든 잡다성,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그 충족 이유로서 어떤 차이가 자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충족 이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를 갖는다. 그게 존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 이유란 뜻입니다. 즉 차이는 어떤 이렇게 모든 변화의 충족 이유다라고,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은 모든 잡다, 모든 변화의 배후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차이는 잡다의 원인일 뿐인가, 차이는 잡다인가 라고 거꾸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그 반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차이가 잡다일 뿐이라면, 잡다의 원인일 뿐이라면 세계는 카오스일 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카오스 속에서 포착한 코스모스, 변화 속에서 포착한 안정성과 법칙, 이런 게 있잖아. 차이 속에서 포착한 동일성,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이것 없이는 삶이라는 건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저 끊임없이 달라지는 거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난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을 존속하게 하는 힘은 차이를 지우는 동일성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차이란 그 동일성의 코스모스를 교란하는 부정적인 힘 아닌가. 이 부정적인 힘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차이로 환원되지 않는 불변성, 동일성, 이런 것들을 이념으로서, 이데아로서 계속 이렇게 이데아의 자리에다가 부여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차이가 갖는 존재론적 일차성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차이의 철학을 설득하기에 부족합니다. 변화와 잡다의 배후일 뿐이라면 차이는 긍정의 철학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잡다의 철학을 구성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차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차이를 잡다와 카오스의 원인, 배후만이 아니고 질서와 코스모스마저 산출하는 힘,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걸,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반복 안에서 차이를 지울 때 동일성이 이제 구성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복이 산출하는 보편성과 동일성의 코스모스에 머문다면 그건 또 차이 철학에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차이의 철학은 차이 개념을 아주 그 아이러니한 위치에 놔야, 이 역설적인 지위에 놔야 돼요. 차이가 보편성과 동일성을 산출하는 구조의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보편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힘이 차이가 또 돼야 돼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보편화하고 동일화하는 힘을 말하면서 차이화하는 힘을 말하고, 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전자에 대해서 후자, 동일화하는 힘에 대해서 차이의 1차적 위상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이론적인 과제가 됩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물음이 차이의 이념을 둘러싼 물음입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동일성마저 차이에 의해서 해명해야 하지만 보편성과 동일성마저 차이화하는 힘에 복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요구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로두스, 여기서 뛰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옛날에 이솝이 이렇게 어디만 가면 뜀뛰기 로두스만 가면 뜀뛰기 잘해. 내가 여기가 로두스가 아니라 못해. 자꾸 이러니까 여기가 로두스야, 여기서 뛰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마르크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 자본의 이율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증식을 해야 하지만 증식이 안 되는, 증식이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점이 빠져버리는 이런 이율배반이 생기는데, 자본의 일반 공식, 일반적 모순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다루는데, 바로 거기가 로두스라서 거기서 뛰어라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율배반적인 요구, 이것들과 대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 철학에서 통일성의 기능을, 이념을 말하는 이유, 즉 이념을 차이 개념을 통해서 정의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 나아가서 그 이념의 개념에다가 차이화하는 힘,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개체화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도와 개체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념, 강도적 개체화, 이 두 개가 이제 이 책의 4장, 5장이잖아요. 이념적 종합이 4장이고, 그 뒤에 그 감성적인 것의 비대칭적 종합에서 얘기하는 건 강도적 개체화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책의 1장은 차이 그 자체, 2장은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3장에는 이제 딴 얘기가 들어가 있고, 사회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4장은 이 이념 얘기를 하면서 반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개체화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이념마저도 차이화시켜버리는 차이의 힘. 그래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앞에 서문에 보면 이 철학책이라는 건 일종의 추리소설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가면 또 이제 이 책은 일종의 공상과학 소설이다, SF 소설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추리소설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어떻게 풀 거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책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다 감춰놓고 드러나지 않게 써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읽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그래서 범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한 건 아마 이제 부자는 세계, 도래할 세계에 대한 그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들레즈가 이런 난점을 풀기 위해서 차이 개념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아주 근본적인 변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율배반적인 물음, 그 보편성과 동일성마저 차이에 의해서 해명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것마저 차이화하는 힘에 복속시켜야 되는 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물음,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레즈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걸 돌파해 나가는가. 즉, 이 이념, 넘들의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서 이렇게 이 차이 철학의 무기로 만드는가. 뭐 이런 걸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렇게 그 이념이 중요한 것은 이제 원리적인 통일성 때문에 중요했던 거고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성 때문이었던 건데 이 원리적인 통일성, 이념들이 제공하는 원리적 통일성은 전부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이잖아요. 그죠? 그 답의 통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들레즈는 이 답이 아니고 이걸 물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절대적 원리로서의 이념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태를 포섭하고 포괄하는 답이 제공하는 통일성입니다. 이는 동일화하고 당연히 답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화하는 통일성이고 이념이지요. 그런데 답이 아니라 물음이 제공한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뭔 소린가 싶지요. 그런데 이 어디서나 반복해서 던져지는 물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이제 하이데거의 영향이 큰 겁니다. 하이데거는 진정한 철학자는 평생 오직 하나의 물음과 대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 근데 또 기원을 따지면 선에서 나온 겁니다. 화두라고 부르는 거. 질문 하나 가지고 평생 들고 가는 거. 이거에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식으로 변형시켰고, 하이데거는 그래서 계속 존재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던지거든요. 블랑쇼도 그렇습니다. 블랑쇼도 이제 하이데거랑 대결하면서 하고 사유를 했는데, 블랑쇼의 경우는 사실은 존재에 대한 물음인데, 이걸 이제 그 블랑쇼는 과연 이렇게 뭐 불가능한 것,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바깥, 어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가성을 갖는 그런 개념들, 그거에 대한 물음을 계속 반복해서 던져요. 평생 그 물음을 계속 던집니다. 이런 거. 이렇게 던졌을 때 사실 이거는 답의 동일성은 없는데 계속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이리관지하에서 돌파하게 만들어가는 통일성을 갖는데 답의 통일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답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답이나 추구해가는 것들이 하나로 쫙 묶여가는 강력한 일관성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물음의 통일성이거든요. 근본 물음의 통일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여기에서 거꾸로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반복해서 던져지는 물음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이한 사태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 통일성의 기능이라는 게 원리에 합치하는 활동, 개념에 부합하는 현실을 산출하는 이념의 통일성, 이런 게 아니고 반복에 의해서 현의 현실을 봉인하는 물음 속에다 이렇게 다시 접어넣는 이런 종류의 물음이 산출하는 통일성, 이런 것으로 생각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령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사실은 이제 들레즈식으로 말하면 이런 질문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외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타자란 무엇인가.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질문을 평생 던졌던 거죠. 혁명이란 무엇인가. 뭐 막스라든지 이런 사람은 계속 평생 이렇게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소수자란 무엇인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시란 무엇인가? 시인들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상이한 조건에서의 삶이나 활동을 하나로 묶는 삶의 일관성, 활동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점에서 이것은 반복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을 산출하는 물음이고, 물음의 반복이 산출하는 일관성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가령 들레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이란 무엇인가? 아까와 같은 그런 조건에서 하나의 원리로서 확보해야 될 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언가?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사유와 활동성 속에서 가동시켜야 될 차이란 대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음을 던져야 한다. 어디서나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된다. 이것도 정언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죠. 정언명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칸트 같으면은 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것, 언제나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이런 게 정언명령이에요. 어디 가서나 법대로 살아라. 이런 게 정언명령이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관철돼야 될 명령.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원리적인 통일성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동일자의 도덕, 동일자의 윤리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들레즈는 여기서 계속 평생 물음을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들레즈는 물음하고 문제하고 질문 세 개를 구별을 해요. 물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던져지는 근본적인 어떤 이런 의문, 이런 것들이 물음이에요.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문제로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게 문제예요. 프로블럼.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인 게 돼요. 풀어야 될 문제가 돼버리는 거. 물음은 문제로 바뀌게 돼요. 질문은 뭐냐? 인터로게이션인데, 질문은 답이 있는데 묻는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다 질문이야, 질문. 들레즈한테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건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고, 물음이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야. 문제는 답이 있든 없든 간에 풀어야 될 어떤 것, 이런 것이라는 점에서 물음의 변형, 물음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건 역시 일종의 정언명법, 카테고리컬한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어디서나 이렇게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통일성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칸트나 헤겔의 동일성 철학의 정언명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는 이거를 하나는 이렇게 물음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주제 정립적인 명법, 테마틱한 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칸트나 이런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건 명제정립적, 세틱이라고 하는데, 명제정립적 명법이라는 겁니다. 명제정립적이라는 건 답이거든요, 답. 명제를, 요건, 준칙을 정립하면서, 규칙을 정립하면서 거기에 항상 따를 걸 요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주제를 정립하는 거죠, 물음은. 뭘 해야 돼? 뭐, 차이, 혁명, 계속 이거 가지고 나를 쌓고 끌고 밀고 나가는 이런 거. 이런 점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명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명법. 그리고 이런 명법은 본질적으로 니체를 따라서 주사위 던지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물음을 던질까? 이거는 내가 결단하거나 자유결정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혁명이란 무언가? 뭔가를 엎어보겠어라고 하면서 대결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깨진 사람들은 계속 그 질문을 던지게 되겠지. 이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주사위를 그 방향에서 던지는 거야. 그 방향으로. 차이란 무엇인가? 다른 주사위를 다른 곳으로 던지는 거지, 주사위를. 문학이란 무엇인가? 뭐 카프카 같은 사람은 문학이란 무언가? 글을 쓴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 질문을 계속, 그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잖아. 이것도 주사위 던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던져야 되는지 여기에는 정해진 게 없어. 답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떤 물음을 던지는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 점에서는 정언명법이라는 거지. 이렇게 어떤 물음을 던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선을 그리며 나아가게 되고, 다른 양상으로 사태나 영역, 능력을 하나로 묶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물음을 던질 것인가가 사유하는 자의 사유를 방향짓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 던지기라고 했는데 물음 던지기예요. 물음을 던지는 거잖아요. 계속 물음을 던지는 거. 주사위를 던지듯이 물음을 던지는 거라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음을 던질 때 사실 이제 답을 가지고 자꾸 저기를 하게 되면은 필경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 지점들마다 좌절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음을 던진다는 건 뭐냐 그러면 거꾸로 물음을 왜 언제 던지게 되는가? 잘 될 때는 물음 안 던져요. 실패하거나 일이 꼬이거나 안 풀리거나 뭔가 막혀버렸을 때 우리는 물음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음은 성공할 때 던지는 게 아니야. 성공할 때 물음을 던지지 않아. 실패할 때 던지는 거야. 실패할 때 던진다는 건 무언가 실패를 자원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를 야기한 사건, 그 우발적인 사태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 물음을 던지는 거고, 이렇게 던지는 데는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다라고 들려지는 명시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실패조차도 물음으로 바뀌면 긍정적인 어떤 것이 되고 사유를 이끌어가는 산출적인 어떤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이제 초험적 경험 얘기했을 때 이제 이렇게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들레즈한테는 초험적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초험적 경험은 사유할 수 없는데 사유해야 되는 것과 대면하는 거. 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보이기는 하는데 뭔지 알 수 없는 것과 만나는 그런 지각적인 경험. 이런 게 초험적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경험을 넘어서 버리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경험이 실패하는 거고 사유가 실패하는 지점들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때 우리는 사유를 시작하게 되고 이때 우리는 지각을 바꾸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사유의 무능력이야말로 사유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 실패야말로 시작되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실패할 길이 없지, 더 이상. 실패를 긍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하이데거와 블랑쇼는 아주 이렇게 훌륭했는데, 이렇게 답이 아니고 문제를 바꿀 줄 알았다는 점에서 훌륭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조건, 어떤 사태에서도 똑같은 물음만 계속 던졌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사실 하이데거 책은 읽으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하는 얘기가. 그래서 몇 개 안 읽어도 돼. 그냥 그 사람이 언급한 철학자에 관심 있으면 그냥 보면 되기는 하는데, 하는 얘기는 다 비슷해요. 블랑쇼도 그래요, 사실. 사실 문학의 공간, 훌륭한 책이지만 다른 책들에서 다 너무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반복돼요. 이렇게 똑같은 물음을 반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문제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등장한다면 반복 내지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는 뻔한 것으로 만든 물음이 돼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건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물음하고 문제를 구별하는 겁니다. 계속 던지는 물음을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문제로 이렇게 문제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보면은, 들레즈는 가령 이렇게 그 차이와 반복에서는, 약간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차이와 반복에서는 차이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이제 아까와 같은 조건에서 문제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티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서는 욕망 내지는 혁명과 관련해서 이 차이라고 하는 것, 차이에 관한 물음을 욕망이나 혁명의 문제로 바꿔서 던지고 있어요. 의미의 논리 같으면은 이 차이에 관한 물음을,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그래서 기호학과 담론이 지배하는 그런 조건에서 의미와 관련해서 차이를 어떤 식으로 문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거기서 답은 차이예요. 접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이화하는 힘, 이런 것들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의미의 논리의 핵심적인 그 주장은. 그 다음에 그 욕망의, 안티오디푸스에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은 그 대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차이의 분열적인 힘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동되게 할 건가? 차이의 힘들, 이 차이로서 욕망의 힘들을 어떻게 가동되게 할 건가? 이게 안티오디푸스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차이의 철학, 여기서 이 책에서 했던 이런 질문을 들레즈는 계속 반복해서 던지고 있는 건데, 반복이라는 걸 알아보기 힘든 게 다른 문제로 던져놓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해고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관되면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음과 문제를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초험적인 지평을 표현한다면, 물음은 그 주어진 조건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고, 양식과 공통감에 반하는 부조화의 능력을 가동시켜서 제한된 장을 넘어서 무언가를 찾아나게 해서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고,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어떤 것도 아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말을 합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그냥 이렇게 글쓰기란 뭐야 라고 하는 쉬운 답을 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조건에서 자기가 그렇게 여기서 들려주한테 초험적이라고 하는 건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글쓰기가 뭔지 알 수 없게 되는 지점과 부딪히는 이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초험적 이 지평을 넘어서는 그 경험, 이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글쓰기를 문제화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물음을 이렇게 문제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래하는 사건에 따라 주어지는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물음은 다른 문제로 변환되면서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그 혁명이란 무엇인가, 혹은 이제 그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똑같은 답만 계속 얘기했었고 이런 게 되어버리면 우린 그래서 더 이상 됐으니까 알았어, 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거든, 그냥 그만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뭐 로자 룩셈부르크나 레닌 같은 사람은 제국주의 전쟁이 터진 조건 속에서 자본주의란 도대체 뭔지, 혹은 이제 그 인터내셔널이 붕괴되면서 사회당끼리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대결적인 전쟁 속으로 물려들어간 상황에서 혁명이란 도대체 뭔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건데, 그땐 그랬다면 정보통신혁명 내지 인공지능이 활동이나 생산을 규정하게 된 조건에서 자본주의란 뭔지, 혁명이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은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매번. 사회주의 혁명이 붕괴로 끝난 조건에서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다시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면 기계와 생명의 경계가 사라진 조건에서, 혹은 생명체 인공적 변형이 가능해진 조건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공허한 답이 되어버리거나 공허한 질문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뻔한 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생명 사상이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거의 생명 없는 것들은 그냥 생명의 소중하려고 생명 없는 건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버려도 군소리 한마디 하는 이 기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사물함을 왜 욕으로 쓰냐고. 그게 왜 문제가 있는데, 생명은 왜 고귀한 건데, 이런 질문들 앞에서 아무 대답을 못해요. 동물 실험 비판하면서 박테리아 이용한 실험은 왜 비판하지 않냐고. 걔들은 생명체가 아니야? 이런 질문들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할 건가?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기계와 이렇게 막 섞여버린 상황에서 생명이란 도대체 무언가, 물음을 다시 던져야 되고,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공허해져 버립니다. 이게 사상이 공허해지기 쉬운 건 바로 이런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문제를 구성하지 못할 때예요. 그땐 공허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차이와 반복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은 물음이 이념 안의 문제들로 개봉되는 절차이고, 이 문제들이 사유 안의 물음들로 봉인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글을 이제 뒤에 쓴 적이 있어요. 약간 도식적으로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차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차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문제들로 개봉해서 문제들로 이렇게 펼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로서의 이념이 분화의 드라마로 전개되는 양상으로 펼쳐가는 거, 이런 게 전자의 과정이라면은, 다른 한편 이렇게 펼쳐지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념과 분화마저도 복속시킬 수 있는 차이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라는 이런 물음을 다시 던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4장, 5장에서 하는 작업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차이의 개념을 이념과 반복의 근저로부터 펼쳐내는 것이 이제 이 차이의 이념적 종합에서 하려는 거죠. 이게 전자라면은 그 이념적 반복을 개체화하는 이념적 반복을 개체화하는 차이의 힘들이 덮여 들어가는 과정으로 규정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비대칭적 종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미분적 이념의 분화 과정으로서의 드라마,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개체화의 초험적 원리, 강도적 잔혹성에 의한 종합, 이런 두 국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통일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물음을 조건에 따른 문제들로 문제화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건화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구조로까지 이렇게 이 들레즈는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 물음을 제약하고 변화시키는 이 문제라는 것을 차이 개념에 의해서 정의할 수는 없을까? 반복을 통해서 보편성을, 동일성을 산출하는 구조를 차이 개념에서 정의할 수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그 이념이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되어 있어요. 이념을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인 이들에 의해서 문제로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인 공명 이전에 상이한 사유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비약의 지점, 출구를 찾게 만드는 어떤 제약이고, 가령 저희 이 배수관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와서 같이 풀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인 거고, 다운표 쳐서 객관적인 거고, 함께 뭔가 넘어가야 될 그런 종류의 어떤 지점들, 조건들에 관한 거지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주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몸을 돌리고 사유의 양상을 바꾸지 않고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한계 지점을 표시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 한계 지점들, 뭔가 바꿔야 되는 지점들이 출현하는 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꿔야 하는 곳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차이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바꿔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문제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 있다면 벗어나거나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반복의 조건, 이게 바로 문제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한 이들로 하여금 유사한 양상의 행위나 사유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구조라고 한다면, 구조란 바로 이 문제들로 표현되는 조건, 잡다한 경험들의 반복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선언적 조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답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야기하는 물음이 바로 물음으로서의 문제, 반복을 생산하는 장으로서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념이라는 게 어떤 통일성을 산출해내는 조건을 표시한다면 이념이란 이런 반복을 산출하는 문제로서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들레즈가 이제 미분에 주목하는 것은 요와 결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리적 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기장, 아시겠지만 자기장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수액가루들은 전부 그 자기장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규정을 받게 되고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중력장 그러면 질량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중력장 안에서 그 중력장의 선에 따라서 역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은 당연히 이 장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규정되게 되죠. 따라서 장은 선험적 장, 경험의 아프리오리한 조건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 장 개념은 그 안에서 발생한 물리적 사건의 반복을 함축하는데요. 그 장의 구조는 미분방 정식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전자기장 그러면은 맥스웰 다섯 개의 미분방 정식으로 표시가 되고, 대부분은 유체의 흐름들 다루는 거, 미분방 정식으로 다 베르누이 방정식 이런 것들로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 방정식, 그런데 이 방정식은 답이 아니라 문제예요, 문제. 풀어야 돼요. 방정식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지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방정식이, 즉 문제가 반복의 장으로서의 물리적 장을 이렇게 딱 규정해주는 표현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언가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이 문제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경우를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아니라 풀어야 될 문제로서 반복의 구조를, 이념적 보편성을 개념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념은 본질적으로 문제적이다. 거꾸로 문제들은 이념들 자체이다.
그래서 문제로서의 문제가 바로 이념의 현실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복을 야기하는 어떤 보편성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이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물음이 아니고 문제 역시도, 계속 던지는 물음은 물론이고, 그것들이 구체화되는 문제 역시도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칸트에게서 이제 뭐 이렇게 문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종의 한계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들레즈가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이 칸트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쓰기만 했던 것은 아니어서, 이건 이제 들레즈가 이제 칸트를 뒤에서 덮쳐서 그가 기겁하게 될 사생활을 만들어낸 거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리로서 제한되는 답으로서의 정언 명령, 이런 것과 다르게 물음과 문제로 이제 이렇게 바꿔버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전환입니다. 그 이념이라는 개념을 물음 내지 문제로 바꿈으로써 답의 동일성, 답의 동일자와는 다른,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종류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원리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이런 원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출구를 찾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헤겔은 물론이고 칸트에게서도 통상적으로 이념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 아래 관련된 모든 것을 포섭하고 복속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는 최대한의 것을 최소한의 원리 아래 포섭시키는 추론 내지는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념은 언제나 동일화하는 힘을 가진 거대한 것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교적 이념도 정치적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활동, 모든 감각마저 포섭해서 최소 규칙 아래 두려는 힘, 이런 걸 가동시키는 거대한 크기의 동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보편성이나 동일성마저 부리기 위해서 차이가 이런 동일자, 거대 이념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념의 개념을 최소 크기로 축소시켜서 현상 속마다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 최소 크기의 차이를 통해서 최소 크기의 이념을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현상들을 포섭하는 거대한 원리가 아니고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배아 같은 것으로 만든다면은, 그래서 쭉 쌓는 거대한 이런 이게 오지랖이 아니고 어디에나 쏙쏙 숨어 들어가 있는 최소 크기의 위치, 이런 것들에다가 차이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원리적 부여한다 그러면은 보편적인 원리적 지위를 최소 크기로서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이념 개념에 반해서 미시적인 이념, 대하로서, 잠재성으로서 이념의 개념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트여질 때, 분화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함축하기 때문에 차이가 그 다음에 또 끼어들 수 있는 자리를 열어두는 차이가 됩니다. 아까 이제 그 문제로서 이념 개념을 다뤘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로서 이념을 다룰 때 동시에 미시적 배아로서의 이념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미분의 개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dx, dy, 뭐 이것들의 b, dt와 dx, dy, 이것들의 b로 표시되는 게 미분비가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 미분 방정식은 이런 그 미분소들을 함축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dx, dy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증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델타 x, 델타 y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값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dx라고 하는 거는 x축 방면에서 요 점과 요 바로 가장 무한히 가까이 있는 그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 이게 미분계수거든요. 이게 dx분의 dy거든요. 그래서 dx라고 하는 건 x축 방면에서 최소 크기의 차이, 한 점과 바로 옆에 있는 점과의 최소 차이고, dy는 y축 방면에서 최소 차이고, dt는 시간의 축을 따라서 최소 차이. 그래서 순간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무한히 가까이 있는 이웃점 간의 최소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그 말은 이런 최소 차이로서의 미분소 혹은 이 미분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의 조건을 구성하는 원리의 지위, 통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원소로서, 최소 원소로서 들어가는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최소 크기의 미분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반복이나 보편성의 배후에 최소 크기로 축소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최소 크기의 차이로서의 미분소가 반복의 조건을 형성을 하고 보편성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차이가 보편성마저 만들어내는 원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배후에 있다 라고 하는 얘기로 바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차이의 보편성의 지위, 보편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상을 부여하는데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차이의 이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이에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차이, 차이화할 수 있는 차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소는 그 자체로 어떤 규정성도, 즉 어떤 동일성도 갖지 않으며 이웃한 다른 변수, 다른 미분소와의 관계, dx는 dy와 dx는 dt와 이 관계에 따라서 아주 다른 규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소로 차이의 개념, 이념을 정의한다면 최소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차이화되는 차이가 이념 자체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미분소로서의 이념은 문제로 표시될 수 있는 구조나 그 선언적 조건, 어떤 조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있다. 어디나 다 그 차이들이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념 자체, 그게 이념인데 그 이념 자체 안에 그 균열이 있고 이념 자체가 균열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소 차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dt, dx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념이고 보편적인 이념, 그 모든 문제적 장마다 있는 보편적인 이념이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는 이념이라는 겁니다. 아주 이것도 놀라운 거죠. 보편성의 원천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 이게 바로 미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들레즈는 이렇게 쓰는데요. 나라고 얘기를 할 때 꼬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꼬기토의 배후에는 균열된 나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들. 나는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들은 수많은 미시적인 나들. 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저랑 지금 저랑 이 강의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저랑 지금 저랑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나들, 이런 식으로 균열된 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된 나가 있고 이 나는 자신을 가로지는 시간의 형식에 의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쪼개어 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념은, 그래서 이제 들레즈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념들은 그 균열의입니다. 균열의 틈바구니에서 우글대고 있고 그 균열의 가장자리로 계속 기어나고 있다. 이념들은 그 틈바구니의 안팎을 끊임없이 드나드는 가운데 수없이 상이한 방식들로 구성되고 있다 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미분적인 미분소 dx, dt 이런 게 보편성이나 규정성을 갖지 못한 채 차이화하는 차이에 머문다면 차이 개념에게 이념의 보편성의 밑바탕을 부여하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이념의 통일적 기능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통일적 기능을 시행할 수 있으려면 그거로는 그 이념이 되기 부족한 것인데, 따라서 그것은 다양한 규정 가능성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그때마다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념은 여전히 잡다의 심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미규정성, dx, dy는 그 자체는 미규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dx, dy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적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규정 가능한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완결된 규정까지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완결된 규정까지 갔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들레즈는 왜 완결된 규정을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는가, 이념 얘기를 하면서
이 잠재적인 것에 호소할 때 차이의 규정들보다는 미규정성에 훨씬 가까운 어떤 모호한 개념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게 바로 이렇게 잠재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모면하고 싶어 했던 점이다 라고 들려지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모호함, 어디에나 다 있는 모호함은 미규정적인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들려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완결된 규정까지 갖는 이런 것으로서 이념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분소 dx는 그 자체로는 미규정자이면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적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양화 가능성과 규정 가능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다른 변인, 다른 미분소가 주어지면은 서로에 대해서 규정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호적 규정성 속에서 이념은 어떤 질화 가능성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로서의 미분 방정식을 잘 보여줍니다. 가령 xd와 xdx 플러스 y dy는 0.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이 dx하고 dy는 여기 추가된 방정식 안에서 어떤 규정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호적 규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건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의 형식인데, dx dy 플러스 fx y 이퀄 0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걸 답을 구하려면은 여기서 dx분의 dy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이 적분을 적당히 하면 되는데, 요거는 적분을 하면 x자승 플러스 y자승 이퀄 c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dx분의 dy 요걸 이 적분을 하면은 로그 x dx가 됩니다. 로그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로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는 이렇게 여기다 y를 다 나눠서 해야겠구나. 하여튼 해서 등등 하면은 이 적당한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적당한 함수 찾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는 x자승 플러스 y자승은 c 이렇게 됐는데, 이 미분할 때 상수함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c가 됐는데, 이 c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c가 어떤 건지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완결된 규정을 갖게 됩니다. 그게 완결된 규정입니다.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적분한 뒤에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상수까지 구한 거,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되면 찾으려는 함수가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문제 안에서 끄집어 나오는 답인데, 사실 문제로서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C에는 모든 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답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답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규정 가능성을 갖지만 그 자체로 미규정적인 미분소들이 dx, dy, dt 이런 게 상호적 규정성에서 하나의 문제를 형성하게 될 때, 이런 것처럼 이 미분 방정식처럼 이는 반복을 산출하는 구조를, 선언적 조건을 형성을 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트랙터, 이 곡선이죠. 아까 x자승 플러스 y자승 이퀄 c라고 하는 건 곡선으로 표시되잖아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 곡선을 어트랙터라고 그래요. 땡기는 거. 점들을 쭉 뿌려놓으면은 점들이 다 글리간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점들이 다 그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트랙터라는 건 그래서 땡기는 요인이잖아요. 땡기는 힘. 점들을 땡겨서 글리 모이게 만드는 것이란 뜻이고, 거기다 이미 그냥 랜덤하게 어떤 점을 택했을 때 그 점이 랜덤하게 한다고 했을 때에도 곧 어트랙터 근처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걸 뜻해요. 이런 방식으로 점들의 분포나 점들의 움직임, 존재 양상 이런 것들의 반복을 야기하는 이런 조건이 어트랙터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그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트랙터로 이런 의미에서 이는 이렇게 구체적 조건이 삭제된 C가 이렇게 상수항이 삭제돼 버렸기 때문에 일종의 함수의 보편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C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래서 이념으로서의 보편성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는 상호적 관계로서의 미분비의 보편적인 표현자하고
이웃하는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에 가능한 운동 내지 경험의 보편성 양상을 표시하는 이념적 표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조건이나 상태의 질화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표시하는 이 방정식의 구체적 조건을 지정하는 초기 조건들, 아까 C 값을 이렇게 주면은 적분해서 C 값을 주면은 그 원래 함수가 다 찾아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보편적 표시자인 함수 이념들은 완결된 규정을 갖게 됩니다. 초기 조건 값들만큼이나 많은 경우들이 보편자를 표시하는 문제 안에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많은 경우 모두 속에 미분적인 이념은 그런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아로서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나요 좀? 수학 얘기를 해서. 둘레지가 직접 그리고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개념 자체가 이 사람의 이념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차 한잔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나오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 안 되는 사태, 이거는 초험적 경험이 아니고 멍 때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능력으로 변환되지 않은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뭐야 하고 이렇게 덤벼들어서 능력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이렇게